인플루언서 컨텐츠 관련 분야가 기존보다 되게 확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통업체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인플루언서들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거나 플랫폼을 만들거나 뭐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인플루언서 캠페인 솔루션 기업 뭐 이런 기업들도 있어서 오히려 광고보다 훨씬 그 유명 인플루언서의 신뢰감이나 이런 거, 체험 후기, 추천 더 신뢰를 하는데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더 많은 비즈니스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플루언서 하면은 보통은 이제 팔로워 수가 많으면은 좀 이렇게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보니까 그 팔로워 수보다는 구매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충성 고객, 그러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플루언서도 이게 세분화됐더라고요. 보니까는 영향력으로 구분한 인플루언서 유형이 보니까 메가 인플루언서, 또 그 다음에 메가는 연예인이나 또는 셀럽이나 유명 크리에이터 등 이런 사람들, 뭐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 그래서 점점 이렇게 좀 세분화되면서 되게 개인의 되게 그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수익은 그 훨씬 더 이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MCN이 있거든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서 그런 MCN 협회도 있고, 그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제가 알기로도 그 연예 기획사처럼 그 MCN에서 그 스카우트를 해요. 팔로우 수나 뭐 이런 그 인플루언서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 트래픽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광고 수익이라든가 뭐 7대3이든 6대4든 뭐 이런 그 광고 수익이나 연예 기획사처럼 MCN을 활용해가지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팔로우 수가 있을지 그 기준이 이제 애매한데, 충성 고객들이 얼마만큼 많은지, 그 중국에서는 왕홍이 그 팔로우 수나 뭐 이런 것보다는 뭐 PPL이든 뭐 광고를 앞 광고를 해가지고 수익을 얼마나 내는지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라고 할까? 그런 파워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아마 그 점점 하는 것 같아요. 향후 인플루언서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뭐 아바타나 로봇이나 이런 부분 한번 어디까지 왔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아상의 경우에는 조금 힘든 게, 저희가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인사이트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뭐 어떤 영향력 내지는 뭐랄까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새로 이제 만드는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옛날에 왜 사이버 가수 뭐 나왔다, 뭐 노래는 잘하지만 실제로는 그 교감이 쉽지가 않고,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꼭 사람은 아니어도 그 캐릭터들이 조금 더 이런 인플루언서 역할을 좀 오버랩하는 게 있지 않나. 그 카카오에 있는 게 라이온이라든가 아니면 펭수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진 팔로워 숫자라기보다는 팬심들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은 뭐 캐릭터도 요즘 그래서 굉장히 하나의 인플루언서 영향력 안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딥페이크 그리고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게 정말 좋아지다 보니까 실제 인물을 한 마케팅보다는 사실 연예인도 광고를 하는데 꼭 연예인들이 어떤 사고에 뭔가 휘말려서 구설수에 광고 효과가 인지도나 그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위험 부담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사생활에 의해서 이미지가 낮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마케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 그걸 좀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광고주들의 어떤 광고를 하고자 할 때, 마케팅을 하고자 할 때의 본인들의 타겟이라든가 가진 어떤 캐릭터라든가, 근데 아까 말씀하신 리스크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그 제1기획에 X파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광고주 입장에서 어떤 특정 연예인을 썼을 때 내가 어떤 가질 수 있는 어떤 리스크 내지는 거기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연예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플루언서로 오게 되면 실제로는 지금 아까 MCN처럼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이제 소개해준다 내지는 성과를 측정해준다라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MCN을 또는 어떤 인플루언서를 내 광고 제품에 쓸 수 있을지, 썼을 때 효과가 어떨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그냥 그 팔로워가 몇 명이다. 이거는 내 상품하고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또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 한번 해보시죠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움직임 또는 데이터 또는 회사 이런 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페이스북 광고나 인스타그램 광고도 요즘 그 광고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팔로우 수가 많다고 그래서 그뭐 광고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브랜드가 그 인플루언서의 성향이라든가 뭐 먹방이라고 그러면 먹방에 관련된 그런 광고, 식품 광고 뭐 이런 타겟 광고들이 실제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돼서 역으로 광고주가 나에 맞는 그런 인플루언서를 선택하는 그런 형태의 광고 그 플랫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좀 전문화돼서 그 인플루언서도 어떤 타겟을 광고주의 타겟에 맞게끔 그런 광고를 넣을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를 잘 매칭해주는 것들 상당히 좀 그게 일종의 어떤 정량화들이 되면 광고주도 내가 원하는 인플루언서 찾는 그걸 해주는 플랫폼들이 향후 좀 유명할 것 같고 보니까 또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인플루언서들이 꼭 개인 인플루언서도 있지만 이제 기업형 인플루언서들 모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처음에 광고를 만들 때부터 같이 참여해가지고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니라 처음에 같이 기획을 해서 하는 그런 사례들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적인 느낌이나 이런 거를 소셜미디어나 일반 인터넷에서 텍스트를 긁어다가 AI나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연예인을 찍으면 그 사람과 연관 있는 키워드를 갖다가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갖다가 이렇게 필터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연예인들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X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연예 기자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이 인터뷰를 해서 그걸 만든 거라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긁어 모아가지고 계속 뭐 날마다 분석을 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조금 더 활용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대만이나 홍콩에 아이유를 갖다가 만약에 그쪽에 이제 진출을 시키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유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뭔지를 그러니까 소셜 데이터로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쪽에 진출할 때 이제 아이유를 그거에 맞게끔 약간은 좀 더 브랜딩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와 아이유와 그 대만이나 홍콩에서의 아이유가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서 하되 이거를 뭐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누구한테 물어서 하기보다는 데이터라는 관점으로 이제 소셜 데이터를 쫙 모아가지고 분석해서 제공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좀 민감해 하는 데는 오히려 정치권이죠. 정치권에서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됐든 뭐 어떤 정책이 됐든 그거와 관련된 연관된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걸 갖고 정책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관련 뭐 캐치프레이즈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도 요즘은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인플루언서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저희하고의 인플루언서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결국 이제 마케팅에 붙게 되면 돈을 내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다가서게 되거든요. 돈이 된다 그러면 기업에서 돈을 넣어서 쓸 것이고 만약에 뭐 뒷광고나 앞광고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뭐 싫어하는 거를 기업이 돈을 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광고라는 또는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뺄 수 없는 하나의 축은 기업을 이제 빼놓고서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빼먹으면 안 되죠.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하면 이런 것들은 강해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사람은 리뷰를 잘하는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식, 뉴스를 잘하는 사람, 각각의 이렇게 있잖아요. 영화라든지 뭐 리뷰하는 사람 다 분야들이 다르는데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계속 이제 검색을 하고 어떤 광고를 이렇게 붙이면 좋을지 결국은 인플루언서 광고 중 매칭이라는 부분들이 그 분야를 잘 봐서 어떤 광고가 효과적일지를 이렇게 추천해주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큰 광고주야 알아서 찾겠지만 작은 광고, 자영업자들이 인플루언서 좀 쓰고 싶어요. 좀 싸게. 근데 그 검색하는 건 다시 일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이 있으면 좀 그런 인플루언서랑 광고 영역들이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나 사진 이런 거 다양하게 직접 제작을 하는 플랫폼 형식으로 해서 기업 형식으로 되는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보다는 이제 기업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해서 하는 플랫폼 형식의 어떤 기업형 인플루언서가. 나노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아래 단계인데 인플루언서 중에서 그래서 이제 보통 개인 블로거 또는 SNS 이용자들 이런 부분도 굳이 큰 기업이 아니어도 자체적으로 우리 해결해서 하는. 그 인플루언서의 그 사이즈별로 규모가 있더라고요. 네. 예, 팔로워가 뭐 몇십만이면은 뭐 미들 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업편까지 있더라고요. 인플루언서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맨 아래가 나노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 다음에 매크로, 그 다음에 메가더라고요. 인플루언서가 그냥 영향력이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될까? 그것도 사실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법 활동이라 이런 것도 많거든요. 자극적인 걸 이렇게 사람들 하기 위해서 컨텐츠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좀 뭔가 안 좋은 일도 생기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지속성, 영향력을 계속 지속하기 위한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하려면 이제 신뢰도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정보 관리라는 측면도 있을 거고 뭔가 불법적인 영상물 등등 이렇게 될 텐데 업로드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순간 이렇게 컨텐츠 선택 잘못해가지고 그런 관리를 잘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좀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지만 상당히 그냥 개인이 아니라 그 영향력 자체는 개인의 수준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좀 조심성, 관리, 그래서 이 지속성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사람들한테 자극적이고 컨텐츠를 계속 빨리빨리 제공해주고 하다 보면 그런 세부적인 관리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어느 시점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런 질문에 보니까 매우 효과적이다가 제일 많더라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어떤 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현재 유튜브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또 네이버, 아프리카 TV, 페이스북 이렇게 순서대로인데요. 영향력이라는 게 이제 그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런 거랑 또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성하고 지속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성향들이나 그 팔로우들이 좋아하는 거에 맞게끔 뭔가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빨리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서 자극적이거나 유쾌한 컨텐츠, 사람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광고도 보면 그 아웃사이드 인, 그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 해가지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광고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광고주를 바탕으로 하는 또 그 기업을 위한 광고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인플루언서도 조금 이렇게 오히려 지금까지는 인플루언서 하면 왠지 대중적인 어떤 소비자 중심으로 신뢰도 이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기업형 인플루언서가 혹시라도 그런 그 광고 쪽에서 광고의 마케팅 활용으로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와서야 이제 대중매체,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TV나 라디오나 이런 데로 많이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진출하기는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 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거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 하면은 이 사람이 뭐 TV 출신이 아니라 유튜브가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그런 인스타그램이 됐든 이런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은 마케팅 전략. 그 가성비라는 게 좀 약간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유명 연예인에 비해서 그렇죠. 그 큰 기업이 볼 때는 약간 싸다 그럴까요? 일반 뭐 중소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비싼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왜 큰손 분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광고하면 그냥 TV 광고만 만드시면 되는데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 광고를 내야 될 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광고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대중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요.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TV 광고를 가져다 다 쓰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포맷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멋진 부분만 만들어줬다 그러면 약간 그 뒤에 얘기도 좀 광고로 만들어야 되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빈자리를 계속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나 이런 게 또 조금 더 대중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부분이 소셜미디어에서 좀 더 강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듭니다. 소통된 신뢰가 중요한 거지. 그냥 신뢰가 아니라 소통이 있기 때문에 신뢰감도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팔로우 수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의 그런 그 데이터, 팔로우의 뭐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또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니까 이게 마케팅 효과로 바로 미치는 영향 요소가 되겠죠. 예. 그 인플루언서가 나오고 나서 제가 알기로도 광고 시장의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그 광고 시장의 TV 광고 얼마, 포털 광고 얼마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플루언서가 오고 나서 이런 그런 광고의 그 일반적인 그런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실제 이제 인플루언서 때문에 그런 광고 시장이 좀 여러 가지로 파이가 좀 더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개인의 어떤 아이디어가 이 광고 영역에 많이 반영이 된, 투영이 된 그런 부분 같아요. 기존의 광고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으로 접근했다면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개인의 창의성이나 인플루언서 창의성이라든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활용이 된 그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일단은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뭐 그 어떤 자기가 가진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창의성이 좀 있어서 그걸 어떻게 좀 재미있게 표현한다든가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인플루언서의 그런 그 가치나 뭐 이런 거를 만들 때도 좀 영향력이 좀 클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 확산. 비교적 그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비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 좀 다채롭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광고 검열은 없잖아요. 인플루언서 그렇죠? 마케팅에서는. 신뢰도를 바탕. 다른 거는 광고 검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인플루언서가 돼서 사실 궁금했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인플루언서가 돼서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가 사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거든요. 저는. 예. 오히려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플루언서 어떻게 하면 자기 돈보다도 일단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채널로서 근데 그 분야를 세분화해서 좀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죠, 대신. 근데 이제 향후에 돈은 벌겠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는 뭐 직접 유통업체나 이런 활동을 한다든지 이제 뭐 오픈마켓 왜 앱에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오픈마켓에서도 요즘에는 활용되고 있으니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전문성으로 가면 돈을 네.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관련 있는 그 유저 수가 적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돈은 또 광고주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중성 있는 걸로 가야 조금은 돈을 많이 버는데 재미있는 게 그 유튜브에 올리버 쌤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그 영어 스님인데 아, 네. 알아요. 영어 컨텐츠를 할 때는 한 조회수가 한 10만, 2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요즘 진돗개 영상을 엄청 많이 뽑습니다. 조회수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한 200만 나옵니다. 애완동물 시장이 더 큰 거죠. 영어 시장보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영어를 이제 남자 쌤한테 배우는, 외국인 남자 쌤한테 배우는 것보다 거기 나오는 진돗개가 더 재밌으니까 한 200만씩 보더라고요. 그래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전문성으로 가면 오히려 인플루언서가 되게 작아가지고 돈 벌긴 쉽지 않고 좀 대중적인 거, 예를 들어 요리, 예,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로 가면 시장은 치열한데 돈은 많이 됩니다. 그 대중성하고 전문성하고 그 경계를 잘 줄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전문적으로 빠져가지고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자기 매너리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줄어들고 또 너무 대중성으로 가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게 뭐냐라고 해서 그 양면의 줄타기라고 할까요? 전문적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주요 메가 인플루언서 현황을 보면 각각의 재미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분야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분야 퀴즈가 지금 헤이진이 이분은 연간 약 20억 예, 꽤 번대요 혼자. 그리고 또 뭐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은 게임 가지고 한 혼자서 연간 수입이 뭐 17억 그리고 뷰티 쪽이 12억, 또 푸드, 음식, 이런 듯이 약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이런 쪽에서의, 그런 쪽에 많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도 조명기사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미디어 올리는 사람 써야 되고, 거의 기업이에요. 인플루언서가 말이 인플루언서 한 명인 것이지, 거기에 따라붙는 기획, 조명부터 시작해서 뭐 엔지니어 다 있어요. 요즘은 소속사들이 배우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인플루언서 키우는 이런 쪽도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뒷광고나 뭐 이런 거에 이제 유혹이 센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조회수는 아까 말씀하신 17억, 13억 그러는데 협찬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팔로워의 숫자에 비례해서 이 광고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과외 수입이 이제 상당히 많이 보이지 않는, 집계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쌓이게 되죠. 인플루언서 영역 중에 우선순위 높은, 아니, 좀 유망한 분야? 예를 들면, 게임이다, 아니면 뷰티다, 건강이다, 여행이다, 뭐 이런 게 좀 몇 개 꼽아보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마 게임 제일 먼저 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게임 하면서 자기가 그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뭐 유튜버든 아프리카 TV든 뭐 이런 식으로 그 진화가 돼서 전문화되고 그리고 먹방 쪽으로 뭐 삼시세끼를 또 다 먹는 그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여행 뭐 그런 종류로 나가지 않을까. 돈을 제일 많이 버시는 분은 아마 뷰티 같습니다. 그냥 돈을 광고주가 주는데 게임은 워낙 좀 뭐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상대로 할 만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뷰티나 이런 건 이렇게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시면 왜 뭐 이렇게 야 요거 썼어요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아마 돈을 많이 그쪽 시장이 훨씬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파트가 저입니다. 재테크, 주식. 주식. 주식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주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요리 같은 경우는 요리할 때 요리 도구를 쓰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어쨌든 요리할 때 영향력이 있으니 갑자기 휴대폰 광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랑 동떨어졌을 때 그 체험을 녹여들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유튜브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개그맨들이 하는 그런 이제 그 조그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광고를 녹여놓지 못하는 거예요. 스토리상에.
뜬금없이 잠시 광고 소개한다고 그냥 아예 그냥 대본을 그냥 읽거나 좀 약간 흐름 속에서 이렇게 딱 좀 단절된 느낌 형태의 광고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묶어내야만 될지. 최근에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런 쪽에 디지털 광고가 늘어나면서 방송국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제 국민 정서상 중간 광고는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편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PPL이 늘어나고,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아예 1부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1부, 2부 하고 그 1부 끝나고 중간에 광고를 이게 중간 광고처럼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1시간짜리 하면 앞뒤에 뭐 한 2, 3분씩밖에 광고를 못 집어넣으니까 중간을 잘라가지고 이제 광고를 더 집어넣으려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생존에 지금 좀 치열한 경쟁에 지금 방송국들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송국이 오히려 기존의 정통적인 그 미디어들이 인플루언서를 잡기 위해 훨씬 더 어떤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할 것인가 되게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가성비 대 가심비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